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여성청소년 미디어협회 이영미 중앙회장입니다. 먼저 본협회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협회는 2010년 창립되어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미디어상에서 여성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하면 세상은 행복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많은 정부 사업과 공익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본협회가 개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그 후라는 제목의 좌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단법인 여성청소년 미디어협회는 2023년 8월 29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으며 그 성과가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작년에 본협회가 심층 연구한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결과 심층 분석 및 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발표와 함께 관련되는 법의 현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 수사 방법 개선의 필요성, 국제적 공조협력 문제, 기술적 관리적 조치 문제, 피해자 지원 문제 해결 등에 대해 총망라하여 총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부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토론회였습니다. 전문가 5명의 발제자와 3명의 토론자가 나와서 정말 전문성 있고 종합적인 토론회가 되었는데요. 그 토론회를 영상으로 촬영하지 못한 점도 아쉽고 그리고 시간이 짧아서 다 하지 못한 얘기들을 오늘은 이렇게 나누고자 이렇게 방송으로 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시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동참하시는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 회장인데요. 지금 명예회장으로 있습니다. 최금수입니다. 저는 문화 콘텐츠의 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와 강의 집필을 하고 있는 전중수 작가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근무하는 김봉섭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조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 저도 긴장했지만 긴장을 푸시고 또 될 수 있으면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 첫 번째 순서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 김봉섭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근무하는 김봉섭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기술하고 성 또는 이제 성적 표현물하고는 대단히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성이나 또 성적 표현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여한 바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령 이제 20세기 초에 이제 유선전화가 급격하게 대중화가 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성노동자들이 이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대중화가 됐고요. 지금은 많이 쓰이지 않지만 이제 아마 예전에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볼 수 있는 VHS 기기 이것들도 실제로 이제 포르노물을 시청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구입하게 되면서 이제 대중화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인들한테 확실하게 대중화가 된 건 이제 2000년대 말 그다음에 21세기 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그 성적 포르노물인가요? 이제 이것들이 볼 수 있다라는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그 전에 인터넷을 거부했던 분들이 이제
급격하게 인터넷 이용자로 전환됐던 사실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것 외에 성적 디지털 포르노물이나 디지털 성폭력물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이 위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디지털 성폭력물이 사회적 이슈가 된 건 이제 2017년도에 이제 리벤지 포르노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몰래카메라 영상들이 이제 인터넷 공간에 유통되면서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따라 이제 정부는 이제 관련된 대책을 만들었고요. 그 중에서도 아마 우리 국민들이 뇌리에 디지털 성폭력물에 대한 그 위해 또는 이제 경각심 또는 두려움을 가장 강력하게 각인시켰던 것은 아마 2020년에 있었던 N번방 사건일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디지털 성폭력물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은 크게 보면 가해자의 처벌, 그다음에 피해자 구제, 사업자 의무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이제 형법, 성폭력 처벌법, 청소년 보호법 등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피해자 구제는 이제 청소년 보호법, 그다음에 성폭력 방지법에 의해서 아동 청소년이 이제 상담이나 치료, 불법 촬영물의 삭제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물의 유포 제한을 위해서 이제 사업자 의무들을 구정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들은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라든가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자의 정보 삭제 의무들을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2020년 그 N번방 사건이 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딥페이크라는 이제 영상물이 위해성들이 이제 강조가 되면서 크게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들이 이루어져서 지금의 이제 체제에 이릅니다. 그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이제 그 법 개정은 이제 성폭력 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인데 일명 이제 N번방 방지법이라고 이제 칭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성폭력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뭐 불법 촬영 가해자에 대한 이제 처벌의 강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불법의 형태로서 그동안에는 이제 유통이라든가 판매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 한자까지 처벌되는 조항들이 신설됐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법 적용도 신설됐고요. 망법에서는 이러한 이제 그 불법 디지털 성폭력물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의 신설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삭제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관리적 조치, 기술적 조치들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N번방 방지법이 급하게 20년 그 N번방 사건을 촉발하면서 개정이 되다 보니까 몇 가지 어떤 주요 쟁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의 전체적인 이제 법 개정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사업자의 사전 조치 강화가 이제 주요 내용인데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범죄와 무관한 이제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이제 자기 검열의 확대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에 따른 이제 부작용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이 되거나 건전한 비판이 감소되고 그다음 이런 걸로 이제 사회적 건강성이 위해서로 작용된다라는 이제 주장들이 제기되었고요. 말씀드렸던 이제 판매나 유통뿐만 아니라 구입 또는 저장과 같은 걸로 처벌의 대상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대부분을 이제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위험성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청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시청이라는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그것들을 구별을 해내고 확인해낼 수 있냐. 그리고 그 시청조차도 범죄의 한 일환으로 이제 법 규정에 들어갔다라는 것들이 좀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딥페이크와 관련돼서는 시청과 관련된 법의 조항이 부재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 촬영물에 대한 법률적 요건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건 이제 뭐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불법 촬영물의 범위에서 이제 촬영물, 복제물 외에 이제 딥페이크 영상이 이제 편집, 합성, 가공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촬영물과 복제물과 관련돼서 2018년도에 이제 그 대법원 판례를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판례를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 경우가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제 컴퓨터 화면을 촬영해서 그것들을 유포한 경우에
이제 촬영의 범위, 이게 불법 촬영물의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 이제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관련된 법 이해관의 차이가 있는데, 성폭력 처벌법인 경우에는 이제 편집, 합성, 가공물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 망법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거짓의 음향, 화상 또는 영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성폭력 그 처벌법에 규정된 이제 딥페이크 영상 중에서 창작물의 경우는 이제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딥페이크의 여러 영상들 중에는 합성하거나 가공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창작해낸 영상물들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법률적 요건으로 성폭력 처벌법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사업법을 규정하면서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의 어떤 차별적인 모습들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역외 적용 규정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역차별 문제가 상존을 하고 있는데, 가령 해외에서만 서비스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네덜란드의 딥트레이서가 딥페이크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그 당시 딥페이크 포르노 피해자의 2, 3위가 우리나라 케이팝 가수였던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 피해를 입은 케이팝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이제 사전 검열에 대한 우려 또는 이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들이 생기는데, 실제로 엠번방인 경우는 이제 개인 간의 사적 대화방에서 일어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과연 그 사적인 대화를 검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 또 하나는 이제 사적 대화방을 검열하기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우려,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양분할 수 있는데, 방통위에서는 실제 게시판처럼 이제 다수에게 공개되는 경우에 대해만 조치한다고 해서 그 대화방은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제 실제 일어난 사건과 현재의 법 적용들의 어떤 이제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 법 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가장 큰 첫 번째 이제 후속 조치 방향으로는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이제 정보통신 사업자에 대한 위통방지 교육을 하게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이제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것들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로 규정을 했지만 이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교육적 인프라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령 이제 강사라든가 교육 컨텐츠 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떤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 정보통신망법에서 이제 딥페이크 방지 기술 개발을 위한 이제 R&D 지원이라는 한 조항들이 신설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연구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과제를 검색한 결과 2020년 이후에 착수된 건은 2건에 이제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네.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기업들이 활발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좀 미약하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역외조항 규정, 즉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정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해외 사업자들하고 우리나라와 어떤 이제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네덜란드 보고서에 나왔던 것처럼 해외의 서버를 두고 해외에서 서비스 되고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은 이제 국내에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국제 공조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요 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투명성 보고서가 이제 올해로 이제 2회차 정도에 접어들고 있는데, 제가 이제 투명성 보고서를 쭉 내려서 봤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인 부분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이제 물론 이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그 보고서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기업체들이 대응을 하고 있구나라는 확인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적극적인 이제 행정 지도나 안내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전기통신 사업법에 보면 불법 촬영에 대한 이제 신고, 이용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용자들이 그 신고 시스템을 확인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그 투명성 보고서에 보면 그 신고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기술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뭐 신고 시스템을 확인하거나 어떤 방법을 확인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 이용자들이 할 수 있게끔 눈에 보이도록 이제 표출하거나 또한 이제 신고 요령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급작스럽게 무언가를 신고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례안처럼 제시를 하는 방법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 이제 관련 기술을 통해서 이제 사전 필터링 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문제는 이 필터링이 방심위에서 갖고 있는 이제 그 DB하고 비교 평가를 하게 되는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방심위의 DB 자체가 현행화가 되어 있거나 또한 그 DB 자체가 좀 부실했을 경우에 실제 필터링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우려가 있어서 그 DB를 확인하고 DB에 대해서 확인하고 정제하는 것, 또 장기적으로 이런 식별 기술을 고도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술적 관리적 조치 기준에 대해서는 사업자 설명회라든가 회의들을 통해서 좀 더 이런 그 기준이나 관리적 조치를 좀 더 명확히 하고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요런 어떤 그 주요 사항 외에 법률적 재개정과 관련된 방향에 대한 제언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N번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에처럼 디지털 불법 유통물이 어떤 공개된 게시판이나 이런 게시물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어떤 대화방을 통해서 유통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 대화방 등에서의 불법 촬영물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제도 마련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삭제 요구 대상의 피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딥페이크 영상을 추가한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해외 사업자 대상의 법 적용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체계인데, 가령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전 필터링을 하고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 사후 필터링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런 국내 사업자들이 차별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해외 사업자들을 어떻게 우리나라의 제도 내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만을 통한 하형식 해결도 중요하지만 각 주체의 자율성 역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책 중에 구스타프 르봉이라고 하는 19세기 말, 19세기 프랑스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의 가치나 규범들이 반영이 된 것이 제도인 것이지, 제도가 사회의 가치나 규범을 기전을 제시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들이 제도였지,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사람들이 의식이 변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디지털 성폭력물 방지를 위해서는 사회의 의식교육이라든가 문화적 성숙을 있어야 되고, 구조적인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로 더욱 탄탄하게 설계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수전 선택인 경우에 은유로서 질병이라는 개념을 주장합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질병을 다루려면 질병을 은유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에서 저항해야 하며, 질병은 삶을 따라다니는 그늘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좀 더 패러디해서 은유로서의 범죄를 경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범죄에 관한 용어와 담론이 범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멀리해야 한다는 뜻인데, 가령 이런 내용입니다. 디지털 성폭력물이 피해자에게 씌워진 은유로 피해자는 도덕적 타락에 대한 첨벌을 인식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범죄는 범죄이고 단지 범죄일 뿐이지 처벌해야 할 무엇일 뿐이라는 것들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들이 우리가 디지털 성폭력물에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랑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인터넷 사업자들은
디지털 성범죄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처와 차단 및 자정 준수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김봉석 박사님 그 말씀 중에 여러 가지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K-팝 가수뿐이라 우리 드라마 우리 출연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딥페이크를 해서 너무나 똑같이 만들어서 그런 피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본 거는 여기 특정 연예인을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 연예인이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제가 봤을 때 가수인데 너무나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 사람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마음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이제 좀 얘기를 해보고 싶고 또 한 가지 그 외국에서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과 한국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좀 달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런 실제와 법 적용이 이게 괴리가 너무 커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도 많이 좀 와닿았고 또 제가 이제 선생님의 이제 박사님의 이제 내용을 잘 열심히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청소년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에 보면 청소년 보호 책임자가 있어요. 다 지정이 돼 있는데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라는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단어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책의 내용에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같이 공론화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신 중에 얘기 들어보면 은유로서의 범죄를 경계하자. 이런 부분도 너무 맞는 말씀인데 이 피해자는 피해자 자체로서 이 사람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피해자인 것인 것뿐이고 그 범죄를 당한 것뿐이라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피해를 받고 범죄를 당했다는 그런 우리들의 그런 시선을 가지면 안 되겠다 이런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우리 출연하신 선생님들은 또 혹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듣고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글쎄, 전번에 토론회에서 이제 못다한 말들을 좀 하는 게 아직 이제 흙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 특별법이 많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규제하고 그다음에 그 법적인 어떤 제재를 가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자라나는 그 아동 청소년들은 사실은 인터넷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문화가 한국적인 토착 문화에 자랐지만 사실은 정신적으로는 세계 문화에 굉장히 우리 기성세대보다 쉽게 동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법적인 측면에서도 좀 다룰 필요가 좀 있다. 그냥 우리 문화의 그 흡수된 형태로 처벌하다 보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고 지금 이 성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성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나타낼 때 굉장히 좀 타부시했잖아요. 사실은 심리학적으로 말할 때 이 성하고 이 도박이라는 문제는 쾌락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제일 많이 인간이 살아오면서 많이 문제가 됐고 많이 대두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스포츠나 오락 이런 것들은 사실 즐거움을 주잖아요. 그거와 달리 쾌락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더 법적인 측면보다도 그 사회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문화 콘텐츠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접근이 없이는 사실은 아무리 법을 만든다고 해도 그 문화가 정착되기는 좀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성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타부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사실은 성노동자라는 그 표현을 안 써요. 옛날에는 그게 이제 성매매 얘기를 했잖아요. 성노동자의 얘기는 사실은 싹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잠겨버렸단 말이에요. 어딘가에 모르는 우리 사회에 장경인데 그분들은 어딘가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는 한번 좀 그런 어떤 성문화에 대한 것들을
국가적에서 뭐 제재나 이거보다는 한번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성문화가 뭔지, 그 의식 구조나 이런 걸 한번 좀 이렇게 좀 토론도 좋고, 아니면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인식조사도 한번 해서 우리의 성문화는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그리고 그 성문화를 어떻게 정착시키고 우리 나름대로의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성문화를 가르쳐야 되는지, 이것이 전 제일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피해자한테서 그 이유를 찾지 말라고 하신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수사기관에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카메라 보면서 질문을 하면서 이제 그 범행 사실에서 그 피해자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질문을 해서 이제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입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사기관에서 좀 조심해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나. 또 그런 사건들을 접하는 일반 국민들도 피해자한테서 그런 이유를 찾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은유로서의 범죄로 생각을 하자라는 그 좋은 화두를 던져주셨고요. 그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디지털 성범죄물 증거 처리 실태 및 통제 방안, 국제공조 실태 및 대응 방안, 수사 방법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김기범 교수님이 영상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디지털 성범죄물 증거처리 실태 및 통제 방안과 국제공조 실태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될 성균관대학교의 김기범 교수입니다. 네, 먼저 오늘 좋은 발표할 기회를 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동성 착취물 대응에 있어서 수사 과정에서 또는 우리 민간 업체에서 아동성 착취물을 삭제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곳에서 또는 자치단체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에 관한 삭제 지원을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 관련한 이제 의뢰가 왔을 때 또는 관련한 증거를 관리를 할 때 또는 수사를 할 때 혹시 우리가 불필요하게 출력을 하거나 열람을 하거나 복사를 하거나 또는 뭐 저장하거나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것들을 어떤 하나의 그런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동안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아동 성착취물이나 일반 디지털 파일이나 어떤 게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법률상 유사하게 처리해 와서 물론 아동 성착취물에서 조금 더 이제 엄격하게 통제해 왔던 건 사실인데 큰 틀에서 보면은 어떤 질적 차이는 크지 않지 않았는가.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린 수사기관이나 그다음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삭제하거나 또는 민간에서 조치 의무 사업자로서 아동 성착취물 유통 방지 의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실제 해당 업무 수행하는데 관계없이 출력하거나 열람하거나 저장하거나 그다음에 복사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우리가 이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국가기관이랄지 민간이랄지 여기에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걸 좀 더 엄격하게 좀 다루자. 왜냐하면 이게 복사되고 출력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이체 피해라고 하면 우리 오프라인에서 이체 피해를 상당히 엄격하고 아주 중요한 거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의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에서 이런 과정들이 좀 통제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도 지금 형사성법을 보게 되면 원칙적으로 출력하거나 복사하고 예외적으로 저장 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아주 큰 틀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동 성착취물 있으면 당연히 압수를 해서 몰수를 하고 있고요.
또 아동 성착취물이 있는데도 그냥 복사만 해갖고 오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압수할 때는 어떻게든 그게 제거가 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실제 이제 수사 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뭐 양준호 사건처럼 큰 사건을 하면 담당 수사관이 몇십 명일 거고요. 또는 증거물을 교환을 하다 보면은 메신저로 주고받게 되면 어딘가 남을 수밖에 없고요. 또는 경찰서에서 어, 시도경찰청 또 경찰청 민간의 위탁 또는 업체의 위탁 하다 보면 이러한 증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이게 불필요하게 남을 거라는 것들이죠. 또는 경찰에서 검찰로 가죠. 검찰에서 또 법원에서 또 이걸 또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죠. 그때도 많은 디바이스, 많은 노트북에서, 많은 컴퓨터에서 이게 또 열람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구조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컨트롤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NIJ에 있는, 디지털 증거 매뉴얼에도 보면은, 실제 이게 금제품이라는 걸 표시를 해야 된다. 이 보고서에는 가급적이면 아동 성착취물이 안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수사에 관련된 승인된 사람만 이거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많은 규정들을 가지고 있고요. 영국의 이 아동 성착취물 지침에서도 앞서 미국과 유사하게 미국보다는 조금 더 규정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여기에서도 반드시 몰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가받지 않는 사람은 액세스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함부로 저장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디지털 증거 처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만 열람, 출력, 복사, 저장하도록 하자. 접근자와 접근 디바이스는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접근하는 사람이나 실제 그 디바이스에 대해서 사전에 승인받는 프로세스, 그 컴퓨터나 노트북이 이 승인받고 관리가 돼야 만약에 거기서 그거 관련한 증거물 열람을 했으면 삭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또 하나는 이 디지털 성착취물이 유출되더라도 유포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또는 시스템 안에서 저장을 해놨을 때도 아무나 액세스할 수 없도록 뭔가 보안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 모든 과정의 디지털 성착취물에 관한 액세스하는 기록들은 다 관련한 접근 기록을 저장할 필요가 있어서 사후에 이게 추적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지털 성범죄물에 관한 국제 공조 수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엠번방 사건을 비롯해서 미국의 다크웹 사건이죠. 뭐 플레이펜 사건을 비롯해서 많은 사건들이 다 이제 국제 공조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다 다크웹을 쓰고 또 텔레그램을 사용해서 국제 법 집행기관들 추적을 따돌리고 있는 것들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협력 우리가 공식 협력에서 국제 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 협력에서 이제 첫 번째가 수사기관 간 공조라는 건데 과거에는 이제 국가 대 국가 형태로 공조가 많이 있다면 이제는 폴리스 또 폴리스 또는 검사 대 검사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경찰과 인터폴, 경찰과 UNODC, 경찰과 APNIC, 경찰과 뭐 FATF 이런 이 다양한 국제기구와도 실제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글로벌 ISP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구글에 대한 거, 페이스북에 대한 거, 더 나아가면은 뭐 클라우드 플레이어 같은 이제 클라우드 사이트에 관한 것들, 가상자산 거래소에 관한 것들 이러한 이제 민관과도 국제 공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이런 그 공식 협력인 형사사법 공조나 범죄인 인도보다는 이 민간 기업과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와 협력이 지금 훨씬 많이 되어 있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금보다 국제협력을 잘하려면 이 민간 기업과의 국제협력을 잘해야 한다. 특히 클라우드 회사랄지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과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 더 나아가서 단지 정보만 알아내는 걸 뿐만이 아니라 불법 사이트를 접속을 차단하거나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지 않도록 한다거나 금융 계좌를 지급 정지하거나 도메인 이용 중지하거나 자금 세탁 추적을 한다는 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좀 더 그 협력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는 우리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이 지금 상당히 이제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조속히 우리나라 가입 절차가 마무리가 되고
현재 우리가 가입에 관한 정식 초청서를 받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돼서 정식 우리가 회원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해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형사소송법이랄지 통신비밀보호법이랄지 정보통신망법을 빨리 우리가 실체법과 절차법 국제공조 관련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동 성착취물에 관한 추적과 분석, 뭐 다크웹이랄지 가상자산이랄지 영상에 관한 포렌식 기술이랄지 이런 게 관한 이 국제 교류 협력이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국제 공조 수사하는 다양한 오퍼레이션에, 다양한 작전에 우리 한국의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수사 역량도 서로 체크도 해보고, 또는 배우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네트워크도 확장하고, 또는 서로 간의 신뢰도 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춰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또 수사를 하고 싶지만 개발도상국은 장비가 없어서 기술에 관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해서 서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한국국제협력단 그런 ODA 자금을 이용해서라도 기술 지원이랄 장비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동 성착취물 근절하고 이게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우리가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아동 성착취물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함부로 열람, 출력, 복사, 저장하지 말자. 그래서 경찰에서 법원까지 좀 통제된 그런 체계가 필요하겠다. 두 번째, 국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국제 공조를 하기 위해서 특히 민간과 협력, 그다음에 기술에 관한 교류 협력, 국제개발 협력을 통한 지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김기범 교수님 영상 잘 봤습니다. 그 내용이 2차 피해에 대한, 그러니까 증거물 처리 과정에서 오히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가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 아동 성착취물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거물 그 관리를 미국 NIJ나 이런 데서는 금제품으로 지정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국제 공조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두 가지 그 과제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아마 두 개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국제공조는 뭐 제가 발표한 내용에서도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뭐 인터넷이라는 특성 자체가 무경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 지역에만의 피해로 볼 수는 없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각 나라마다 또 이제 그 제도나 이런 것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성폭력물이 유통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서버나 이런 것들이 위치한 국가, 그 다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가 상의 이제 차이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국제공조에 대한 필요성은 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수사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수사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 그것들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경찰서 한번 안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간접적으로 우리가 뭐 예전 드라마 이제 수사반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들이 어떤 형태로 개선이 필요하나 이런 부분들은 뭐 일반 국민들이 이걸 이렇게 개선해 주십시오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김기범 교수님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개선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이거를 이제 이 전문가의 영역을 일반인들이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 말씀하신 취지에는 상당히 이제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 저희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조금 뭐하기지만 2000년대 초반에 그 연예인 이제 뭐 연예인들의 이제 그 성적인 표현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불법적으로 유포된 사례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들을 어떤 범죄로 인식하기보다는 상당히 유의적인 것들로 소모되어
어떤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것들이 실제 경찰에서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에도 분명히 똑같은 그런 어떤 이제 유의적인 것들로 할 수도 있는 우연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제도적 보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못 드린 얘기가 있는데 지금 2차 피해에 대해서 저기 김기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증거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던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동 성착취물 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디지털 성범죄나 이런 성범죄물에 대한 증거물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 아동 성착취물에 한정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왔지만 디지털 성범죄라는 그 특성에 맞게 수사 방법의 개선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김봉석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이런 디지털 성범죄물이 유통되거나 하는 곳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고 어떤 게시판에서 활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텔레그램이라든가 소수의 어떤 사람들만이 그 지금 이용하는 곳에서 이런 것들이 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수색 제도라든가 온라인 그루밍, 잠입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민지 변호사님 혹시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이런 그 성착취물들이 텔레그램이나 텀블러, 뭐 페이스북 같은 네. 해외 서버를 둔 그 사이트에서 많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수사기관에서 가해자 특정이 어렵다, 뭐 검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소가 중지되거나 무혐의 처분이 나거나 가해자가 특정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종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이트에서 수사 협조를 받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을 추진을 해서 그 유럽 평의회로부터 정식 가입 초청서를 받았습니다. 이 협약에 가입을 하면 이제 디지털 범죄 국제 수사 공조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다른 협약 가입국들 소재의 사이트에 대해서도 디지털 증거를 보존하거나 뭐 제공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서 디지털 성범죄 수사하는데 좀 더 좀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또 다른 분 의견이 있으실까요? 이게 지금 이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은 사실은 각국이 뭐 1995년도 그 당시부터 그 법들이 굉장히 세게 나왔거든요. 근데 아동 청소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세계적으로 그 보호 조치가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나라도 다른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2011년도에 조지아주 트루스 카운티 고등법원에 아동 포르노 26,000건을 내려받는 지역방송사 TV33이라는 그 CEO가 징역 1000년을 받았습니다. 선고를 받았어요. 네. 이건 의미가 큰 거거든요. 네. 사실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것은 소지뿐만 아니라 이거를 보기만 해도 굉장히 그 처벌이 그 미국 같은 경우도 강하기 때문에 네. 좀 참고할 사항이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올해니까 8월 달에 디지털 서비스법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한 2년을 끌어왔습니다, 이것이. 근데 거기를 보면 가짜뉴스하고 혐오, 그다음에 정보 유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유통을 했을 때 한번 걸리면 매출액의 한 6%에서 10% 정도를 벌금을 매기는 거로 돼 있거든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가 지금 이런 형태의 그 어떤 상태의 그 법적인 조치나 규제를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것들도 우리는 좀 더
국제적 공조 측면에서 좀 더 법을 거기에 맞춰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아동 청소년에 대한 그 보호 측면에서 성적인 그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기관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청소년 뭐 아동 성문화 뭐 그런 센터라는 게 있는 건 아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뭐 또 조직적이나 이런 게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성범죄물 탐지 기술 동향 및 우리나라 적용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전종수 미디어 융합 산업협회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소개드리는 국내 기술 동향은 전번에 발표하신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조영성 박사의 발표문을 좀 참고를 해서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해외 그 테크 기업들의 어떤 기술 동향이나 이거를 좀 소개하면서 기술에 대한 그 트렌드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외국의 테크 기업인 구글이나 또 메타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또 트위터, 구글 등은 오늘 이야기하는 성폭력물이나 음란물 유통에 대한 기술적 조치는 다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그러나 그 기술적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음란물 유통 방지 시스템이 있고, 디지털 성범죄 이미지 인식 기술, 특정 해시태그나 키워드가 검색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기술인 섀도우닝 기술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술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항상 그 실효성 문제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논란의 발단을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두의 그 우리 발표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기술적인 그 조치가 과도한 차단으로 해서 그 비불법적인 콘텐츠의 유통을 가로막는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과도하게 음란물을 그 유통을 차단하다 보면 비불법적인 유통도 차단이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또 언론 이런 데서 많은 또 대립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2011년도에서 이제 프랑스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덴마크의 화가 쿠베의 대표작 좀 아셨을 겁니다. 세상의 기원이라고 이것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계정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올린 그 작가가 이게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이제 논란이 됐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세상의 기원이라는 것은 여성의 그 나체를 그 그림입니다. 쿠베가 이게 유명한 작품인데, 그것을 그 기술적인 거로 차단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돼서 논란이 됐던 문제가 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들은 성인의 그 즐길 권리, 이것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근로자의 권익보호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 여론입니다. 그거와 이제 부닥치는 것이 바로 음란물 유통이나 폭력물에 대한 것이 상충되다 보니까 굉장히 테크 기업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대로 맞추다 보니까 각국의 문화하고 충돌이 돼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음란물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그쪽에 적용해서 하려고 하니까 많은 국제적인 공조가 좀 테크 기업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냥 강타하고 그냥 국제적인 어떤 공조를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크 기업하고의 어떤 그 기술적인 교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도 보면 유통물 차단이나 이런 거에서 몇 가지 이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음란물 유통 방지 시스템 기술입니다. 이것은 AI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 추출해가지고 음란물 분석을 통해서 불법 개체 이미지를 탐색하는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디지털 성범죄 검출 기술로서 불법 촬영물의 얼굴을 검증하게 해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마련을 해놓고 이거하고 대처를 해서 성범죄 피해자를 특정하는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이것은 아마 저기 이미지가 가진 어떤 특정 값을 생성 비교 대상물과 특정 값을 비교해서 복사 혹은 유사한 이미지를 찾는 기술을 말합니다. 유사한 사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배포하고 있는 불법 촬영물의 검출 기술이 그것인데요. 근데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기술적 조치 의무 대상자에게 이제 정부에서 배포해가지고 그래서 매칭을 시킵니다만 현행화가 잘 안 되니까 이것이 실효성 문제에서 많이 좀 뭐랄까 마이너스적인 측면도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불법 사이트 탐지 및 기술 및 차단입니다. 이것은 웹크롤링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불법 참여를 검출을 차단하고 전 세계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모니터링을 방송통신위에서 이제 자체 모니터링도 하고 시민단체를 통해서 신고도 받고 하지만 이것이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심의하는 그 담당자들이 사실은 자기네들이 마련한 그 음란물의 기준, 불법 유통물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은 사항에서 조금 어긋나면 융통성 없이 그냥 이것을 제대로 적용을 안 하니까 항상 이 부분에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식은 기술적인 테크 지금 적용하는 부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부분을 보면 외국에 하고 있는 테크 기업들의 기술을 대부분 원용한 것들입니다. 근데 차이는 무엇이냐면 외국의 테크 기업은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까 자체 기술이나 자체 인력 또 자체 자금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데, 우리는 정부나 이런 연구소나 이런 데 이제 정부 돈이 투입을 해서 그것을 이제 기술을 개발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사실은 테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자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향상 부분에서 조금 항상 뒤따라가는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제 의견입니다만, 네이버나 카카오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도 자체적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받은 기술이나 이걸 가지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또 적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자체 기술로서 얼마만큼 자금을 투자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은 제가 좀 약간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네이버나 국내의 경우에 네이버나 카카오도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투자에 자체적인 돈을 좀 투입을 해서 기술의 업그레이드 또 기술의 트렌드에 맞는 어떤 이런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주장하지만 이제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물이라든가 이런 불법 촬영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후 차단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원칙적으로 사전부터 원칙적으로 게시가 되지 않게 하는 유통 차단,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진짜 열심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표현의 자유라든가 여러 가지 또 기본권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해자들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사전부터 원칙적으로 게시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종수 미디어 융합 산업협회 이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이 발현되어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기술이
모습들을 다 갖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부정적인 기능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경계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결국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상상력이 토대가 되는, 결국 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나 이런 것들이 결국 투입되는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 그러니까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실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상당히 적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나 가치나 이런 사회에서 생각하는 가치나 규범들이 아직 거기까지 이제 미치고 있지 못하라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안의 중요성,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런 방향 쪽으로, 기술의 방향 쪽으로, 기술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변호사님을 모셨는데요. 한 분은 원영섭 변호사님이신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형사법적 대응 방안, 현행법의 문제점, 정부 정책 수립, 법 제도 마련 등에 대해 영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이렇게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해자의 유포 동영상 완전 제거 의무 및 지속 피해에 대한 배상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여성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한번 유포되면 그 근절까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사처벌 그리고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에 퍼진 성범죄 결과물들을 제거하는 책임을 가해자에게 지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이상 지속적인 피해를 만드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처벌과 일시적인 손해배상은 그 대처법으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책임도 손해배상을 일단 하더라도 추후에 후유증이 있으면 그 후유증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속피해에 대한 배상의 원리는 기존의 민법의 원리에도 상충되지 않습니다. 유포된 가해 동영상의 완전 제거 책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 지속적인 손해배상 책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 논리 형성 또는 입법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영석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오늘 아까 두 분의 변호사님을 모셨다고 했는데요. 또 한 분의 변호사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수고해 주셨던 김민지 변호사님도 모셨습니다. 김민지 변호사님,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형사법적 대응 방안, 현행법의 문제점, 정부 정책 수립, 법제도 마련 등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토론자분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디지털 성범죄가 이제 특성상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고 전파력도 크고 전파 속도도 매우 빠르고 영구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동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수사기관에 따라서 이제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해외 사이트에 있어서 기소가 중지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자가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내부에서도 매뉴얼 같은 거를 강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현행법상으로 이 디지털 성범죄를 규제하는 법들이 다수의 특별법에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형법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폭법, 청소년, 아동 청소년
그 성폭력에 관한 보호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법률에 산재가 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또 제대로 이해를 하고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내부 수사 지침이 수립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뭐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내부적인 교육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현행법상의 문제점이 그 피해자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 그 형사 절차에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가 바로 즉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지 피해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해서 치료비 같은 게 계속 발생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당사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들을 무조건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비공개해서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개인정보가 다 오픈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 금액이 발생한 게 있지만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서 그 2023년 7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 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으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됐는데요. 이게 시행은 2025년에 된다고 합니다.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좀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제도들이 보완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안 그래도 피해자 2차 피해, 2차 피해 이런 얘기도 하지만 2차 피해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개인정보가 노출이 된다는 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데 그게 다행히 개정안이 발의가 돼서 개정을 한다고 한들 지금 앞으로도 2년이나 시간이 걸려야 된다고 하는 거는 좀 너무나 피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끔찍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우리 협회나 뭐 같이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좀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금숙 회장님께서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민소법상으로 이제 배상 청구할 때 이제 그 문제가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아까 저희는 이제 여성 단체니까 엠번방 그때 저희가 이제 성범죄 무료 법률 상담소를 개설을 해가지고 이제 변호사님들한테 이제 무료 상담을 부탁을 해서 했는데 아까 이제 국제 공조 얘기 말씀하셨는데 피해자가 이거 국제적인 사이트가 저기 서버가 이제 외국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경찰서 얘기해도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여성가족부에 그 성범죄 방지위원회인가 정확한 거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경찰서, 경찰청, 그다음에 법무부, 또 국무조정실, 여가부 관련 이제 부처들이 다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국제적인 서버인 경우에 피해 그러니까 삭제가 되고 어렵다 그랬더니 경찰청에서 나오신 분이 그러니까 20몇 년도죠. 그러니까 우리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피해가 이렇게 제대로 복구되지 못하는 거 보면 교육이라든가 그죠 담당자 교육, 그다음에 일반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국제 그 디지털 성범죄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소 같은 것이 설치돼서 그냥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더 활성화돼서. 아버지가 네. 막 쫓아다니고 그러던데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더 활성화되고 네. 또 이제 피해자들이 어떻게 어디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런 걸 더 많은 홍보를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피해자들이 지금 어디다가 피해를 호소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고 우리 협회에도 그런 것들을 그 상담을 하러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협회에 이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토론을 하는데 이제 이게 홍보가 잘 됐는지 전화가 막 와서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협회에다가 문의를 하셔서 우리 협회는 그분을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쪽을 다 안내해드리고 상담을 다 해드리고 얘기를 많이 들어드렸어요. 일단 얘기를 많이 들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감하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피해자들이 어디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이런 홍보가 많이 되고 광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에 첨언을 좀 하자면 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을 무료로 삭제해주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면서 수사기관에서도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상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적절하게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과 시민의 입장에서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 특히 피해자 보호와 지원 관련해서 그리고 신고 방법이나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N번방 이후에 저희가 이제 성범죄 방지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대 교수 때부터 이제 한 거는 뭐냐면은 대한가정법률상담원에서 제가 무료 상담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지원들도 있고 변호사들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꼭 디지털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사건은 재력 있는 남자한테 아주 그러니까 훌륭한 여성이 그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재력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엄청 그 강하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상담한 내용을 이제 무료 지원을 하고 무료 법률 변호사도 이제 도움을 주고 이래가지고 승소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무료 법률을 하는 게 필요한데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도움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무료 법률 상담 이게 법률로 이제 보호받을 수뿐이 없는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 무료 법률 상담소가 이제 좀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교육도 더 받고 굉장히 이제 법률과 기술이 융합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특별 분야로 해서 이 무료 법률 상담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까 저기 전정수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네가 기술로 수익을 얻었으면 그 기술에 따른 피해가 있을 때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수익의 몇 %는 지금 모든 기업들이 왜 후원금을 내잖아요. 수익이 얼마 몇 %는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뭐 여성 단체니까 그러니까 법 개정을 우리가 이제 하면서 디지털 피해자에 있어서는 디지털 기업체
정부에서 후원을 해서 이거를 피해를 막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디지털 강국이라 그러면서 그런 것도 이제 앞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2차 피해,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서 또 이렇게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한 법 개정, 그런 운동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최금숙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성계에 정말 원로이시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을 역임하시고 지금 명예회장으로 계시는데 우리 여성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회장님의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정말 심금을 울리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기본적인 우리가 준비한 그 토론 주제는 여기서 끝났지만 혹시 기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혹시 한 말씀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얘기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성에 대한 문제, 또 성폭력에 대한 문제,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상세계가 현실세계하고 맞물리는 그런 세계가 되면 프랑스의 철학자 장 보드리아가 말한 그 시뮬라르크라는 거, 현실과 가상이 대체하는, 가상이 현실을 대체하는 세계가 분명히 올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대기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성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성폭력의 문제가 가상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은 지금서부터 정부 차원이든 아니면 연구계에서든 좀 연구가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심층적으로 지금서부터 논의가 되고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한 예로 제가 얘기를 들으면 제가 1998년도에 인터넷 중독을 얘기를 했을 때 학계에서는 전혀 외국에서는 활발하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얘기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게임 중독 이런 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논란이 되면서 지금까지 중독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만큼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연구가 좀 들어가고 정부도 좀 그런 차원에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혹시 제가 네. 네, 그 지난번에 엠번방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 제목 중에 하나가 엠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엠번방이나 정준영 카톡방 사건을 거치면서 사회적인 분노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양형이 조금 높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그 좀 과경하게 그 양형이 판결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에 대한 논의도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장님 한 말씀 마지막으로. 디지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용리 회장님이 이렇게 디지털 범죄에 대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를 해주시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가해자가 상담을 하겠다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가해자가. 그래서 제가 가정법률 상담소에서는 맞은 아내도 우리가 상담을 했지만은 때린 남편도 와서 상담하겠다면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해자의 문제도 우리가 상담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요번에 이제 엠번방 이후에 한 거는 법률적인 것하고 심리적인 것하고 두 개를 다 했는데 심리적인 거가 가해자에게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상담을 할 때 가해자도 만약에 원한다면 그거는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상담을 하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의료 상담을 하려고 그러니까 공개해야 된다라는
상담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료 상담소가. 그래서 저희는 가정법률 상담은 비밀 상담을 좀 저희들이 원칙으로 좀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자가 비밀을 원한다라는 거는 제가 좀 깊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만약 피해자가 비밀을 원한다면 비밀로 당연히 상담을 하고 이제 공개를 원할 때는 그건 이제 사회적인 어떤 좀 여론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고 이럴 때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해줄 때 그 피해자의 의사를 좀 많이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여러 의견을 내주시고 전문성 있는 발언을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그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토론회 그 후라는 제목의 자담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오늘 나온 내용을 간단히 제가 요약해보면 첫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적용 범위 및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둘째, 온라인 수색제도 도입이나 온라인 그루밍, 잠입 수사의 입법 필요성이 있다. 즉, 디지털 성범죄라는 특성에 맞게 수사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 셋째,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성적 인격권, 손해배상액 하한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중심의 사고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 넷째,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처와 차단 및 자정 준수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정부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부과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시행 현황 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 다섯째, 디지털 성범죄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법과 제도는 사후 차단에 맞추어져 있지만 사후 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개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차단을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 여섯째, 각국의 형사사법 관할을 초월하여 발생하며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협약이나 국제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주요 국가와 글로벌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외국에서는 사전 차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 법과 제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함께 합심하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온라인 세상을 즐길 수 있는 그날을 향해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단법인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나가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협회 슬로건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모두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하면 세상은 행복하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하면 이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세상은 행복하다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하면 세상은 행복하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